네, 그러면 오늘 인문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자료에는 이제 민사소송 전체 절차랑 절차별로 안녕하세요. 들어오셔서 프린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네, 민사소송 절차랑 그 자세한 내용들 하나하나 그냥 살펴볼 거고요. 일단 먼저 그래서 2페이지부터 볼 건데 이 2페이지에 제가 표 하나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답니다. 사실 이 표가 전체 답니다. 민사소송의 전체 다고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절차법을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민법을 배웠었죠. 그때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을 빌렸는데 친구가 안 갚아요. 그럴 때 소를 제기해서 돌려받아야겠죠. 민법에서는 실체법에 따라서 내가 너한테 채권이 있고 너는 나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 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고 결과적으로 소송 절차에서 실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는 실체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실현시키는 절차이다 라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예시를 들어드릴 거 A라는 친구가 있었고 B에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요 1억 원을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1억 원을 빌려줬다고 하고 그리고 이 B라는 친구가 A한테 1억 원을 갚지 않으니까 A가 B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이런 사정을 가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법으로 보자면 요거는 금전 소비대차라고 하고요. 채권법 시간에 다 했겠죠.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금전, 돈을 쓰고 나서 갚는다 이런 계약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고 그에 따라서 1억을 빌렸는데 이 친구가 갚지 않는다. 즉 변제기에 안 갚는다. 갚아야 되는 날짜에 안 갚는다. 그럴 때 A가 B한테 소구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구, 즉 소로서 구한다. 너 왜 나한테 돈 안 갚아? 하고 소로서 구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들을 드리는 절차를 익히시고 나시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돈들 있죠. 80만 원, 100만 원 친구들끼리는 그 정도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안 갚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변호사 안 쓰고도 혼자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볼 것이고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먼저 보시면 절차 첫 번째 소장의 제출이란 게 나옵니다. 소장의 제출 A가 B한테 돈을 갚아라 라고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저 친구가 내 거 가져갔어요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법관한테 저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안 줘요 라고 하면서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소장은 법원에다가 제출해야겠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법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법원에 제출할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게 관할입니다. 보통 돈을 빌린 사람 피고의 주소지입니다. 보통 주민등록지가 되겠죠. 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저기 서초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저기 서울 중앙지법이나 저기 이쪽 관할 관련된 법원에다가 소장을 들고 가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소장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심사를 해야겠죠. 이 소장의 심사라는 게 이제 법관이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고 피고를 제대로 썼느냐 원피고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소를 제기하는 이 사람 원고 소를 제기당하는 이 사람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되게 되고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심 법원을 관할하는 재판장이요. 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A라는 이름 제대로 썼는지 이거 B라는 이름 제대로 썼는지 이 친구 주소지도 적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뒤에 4페이지 한번 볼게요. 4페이지. 이 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소장입니다. 실제 소장이 들어가 있고 접수인 이거는 법원 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사건 번호, 배당 담당 번호, 배당 순위 번호, 담당 요것도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저기 사건명에 보시면 원고 나와 있죠.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지 씁니다. 그 다음 전화번호 써야 되고요. 그 다음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1번 피고, 2번 피고에서 역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는 법원이 주소를 적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보정명령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개인이 개인을
주민을 조사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보통은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사설 탐정업 자체가 허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주소 보정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나 이 사람한테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주소를 몰라 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좀 알아봐줘 라고 하게 되고 이 주소 등도 적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인지, 예납, 송달료라고 되어 있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요 인지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종이에 붙이는 돈입니다. 일종의 뭐 소장 하나 당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지까지 다 갖춘 다음 그래야 소장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으니까 적식 심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 김에 계속 볼까요? 밑에 보면 청구 취지가 나와 있죠. 피고는 원고에게 여기서는 1억 원을 빌렸으니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뒤에 있는 거는요,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건 소송 촉진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모르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은 드릴게요. 자,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달라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고요. 2번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보통 청구 취지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진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당연히 자기가 이길 것을 예정하고 피고가 부담한다 한 것이고요. 그다음 3번에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집행, 임시 집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를 제기를 했는데 A가 B한테서 1억을 받아내야 되는데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받아낼까요? 얘 주머니 뒤져가지고 1억 꺼낼 수 있느냐? 이렇게는 안 되겠죠. 우리 집행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나 판결에서 이겼어요 라고 판결문 하나를 들고 가서 이 친구한테 이겼으니까 이 친구 재산 좀 조사해서 내가 집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측에서 이겼고 집행법원에다가 집행문을 제출하게 되면 집행법원에서 집행관들이요 알아서 B의 재산을 탐색하게 되겠고 B가 예를 들어 건물을 갖고 있다. 1억을 들고 가서 자기가 1억짜리 건물을 샀고 그게 3억이 됐습니다. 근데 현금은 없고 건물만 있어요. 그럼 이 건물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여야겠죠.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그러면 빨간 딱지를 붙이고 그러고도 이 친구가 1억 원을 만들어서 안 가져온다. 그러면 얘가 이 B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요 법원에다가 경매로 팔아 넘깁니다. 팔아 넘겨서 3억으로 돈을 만든 다음에 1억을 얘가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게 집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집행 절차를 통해서 빨간 딱지 떼서 돈을 갚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온라인상에 그런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5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가지고 내가 그 친구 통장 압류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이 친구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그러면 월급이 매달 꽂히고 있죠. 뭐 200이든 300이든 꽂히고 있으니까 야 1억 원 너의 통장으로 갚아라 라고 하면서 얘 통장에다가 압류 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돈을 못 뽑고 얘가 받은 월급은 전부 얘한테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내가 이 피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청구 취지가 곧 나중에 판결 주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 청구 취지 그대로요.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관은 어떻게 보면 재판 자체를 생성한다기보다 법리를 생성한다기보다는 원피고 하는 말 듣고 원고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러면 원고 이긴다 하는 거고 아니다. 피고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피고 이긴다. 이게 답니다. 판사가 하는 일은. 자, 그 다음에 옆에 5페이지 보면 청구 원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1, 2, 3번 돼서 비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쓰는 거냐면 청구 취지는 여기 프린팅 돼 있듯이 간단하게 씁니다. 돈 갚아라, 내 물건 내놔라 이렇게 쓰는 거고 청구 원인에서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A랑 B랑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8일 날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먹다가 얘가 건물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1억 원을 빌려주면 자기가 건물을 사서 이득을 보고 나머지 돈을 나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 친구가 안 갚았다라고 주저리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청구 원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증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하는 겁니다. 입증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증거 서류 혹은 증인 등을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첨부 서류는 소장, 부본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 부본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복사본입니다. 원본이 있고, 근데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부본을 갖다가 당사자들에게 나눠주는 거겠죠. 아까 A가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 이 소장을 제출한댔잖아요. 이 소장을 B한테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한 부를 복사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고 법원에서 심사해서 복사한 걸 이 친구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야 이 친구가 보고 얘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네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자, 절차 두 번째, 소장을 방금 봤듯이 심사하게 됩니다. 주소는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도 심사하게 되고, 관련 쟁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당사자의 확정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당사자의 확정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곧 여기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A, B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소장에 주소랑 쓰는 거 있었잖아요.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그게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는 박종의인데, 예를 들어서 그 소장에는 박종선이라고 써져 있다. 잘못 써진 거죠. 이 잘못 써졌을 때 누가 소제기한 건데를 확정하는 게 당사자의 확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앞부분 파트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장 보정 명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좀 고쳐라 라고 명령 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서 소장 부본의 송달, 변론기일의 지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검토를 하니까 잘 썼다 그러면 이제 B한테도 이 소장 부본을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얘한테 응소하도록, 남의 소에 응하는 것을 응소라고 합니다. 응소하도록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관련 쟁점 보시면 답변서 제출 의무 고지라고 되어 있죠. 피고는 소장을 받았으니까 네가 진짜 돈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안 갚아도 되는지 답변서를 제출해라.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할 말 있으면 답변서에 써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소제기의 효과 발생이라고 했는데, 소제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민법에서도 봤던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제기의 효과가 있고, 또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한 3대 원칙 중에 하나인 중복 제소 금지 원칙도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름 그대로 중복해서 소를 제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아까 B의 주소지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는데 동시에 A가 자기 주소지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관할에서 보통은 피고의 주소지라고 했는데요.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주소지에서도 똑같은 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A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죠. 한 곳에서만 이기자. 근데 이렇게 소를 제기하게 되면요, 같은 당사자고 같은 사건이죠. 이렇기 때문에 중복소 제기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가지고 나중에 제기된 소는 각하되어야 됩니다. 각하라는 건 너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 소는 우리 법원이 심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중복 제소 금지 원칙이 또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나는 할 말이 있다. 나 1억 원 다 갚았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다 갚았다 라는 것은 변제의 항변이라고 하고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 1억 원 빌린 적이 없다 라고 이 A의 말을 부정할 수도 있겠죠. 요거를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 또는 부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관련 쟁점 보시면 피고가요,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 할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너 진짜 빌린 것 맞나 보네. 진짜 빌린 것 맞고 돈 안 갚는 것 맞나 보네 라고 하면서 너 졌어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변론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변론을 열지 않는 판결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줄은 제가 형식상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법원에서 알아서
사건 분류하는 거고, 그다음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요, 우리 뭐 우영우에서도 보셨겠지만 변론 기일이 잡히면 변호사도 가고 당사자도 가서 재판장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변론 기일입니다. 변론 기일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변론 기일은 공개된 법정에서 사람들 방청객들 있는 거 보셨잖아요. 다 같이 법관 면전에서 하는 거고,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건 이 사건이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일단 판사가 한번 두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그럴 때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란 걸 열게 되고, 요건 임의 절차입니다. 거기도 나와 있지만 임의 절차라서 꼭 안 열어도 됩니다. 복잡할 때 여는 절차고, 기본적으로는 변론 기일을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관이 이제 심리를 시작해야겠죠. 피고도 답변서를 제출했으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 1억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피고가 나는 1억 원을 다 갚았는데 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법관이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 심리와 동시에 밑에 보듯이 소송 요건 심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송 요건이란 건 뭐냐? A가 B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 이미 죽었다, 혹은 소송 중에 죽었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중단되는 등 절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실 바로 판결을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을 심사를 해야 되고요. 소송 요건 심사는 아까 말했듯이 본안 판단이랑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요건 심사 완료 전 본안 심리 완료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B가 A한테 돈 갚아야 되는 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계약서도 진짜인 게 맞고 실제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는 이미 죽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정이 발생하게 될 때 그래도 A가 이긴 것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소송 요건 심사는 제대로 안 끝났는데 본안 심리, 즉 본안 심리라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고를 말합니다. 본안 심리가 완료된 경우에 소송 요건 심사를 마치고 그냥 누가 이겼네 졌네를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소송 요건의 선순위성 문제인데요. 우리 판례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소송 요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안 판단은 못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뭐 갑자기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헷갈려 하실 게 없는 게, 어차피 나중에 이게 교재 보면서 다 할 내용들이고 이게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제1차 변론 기일을 잡게 됩니다. 법관이 서류들을 살펴보고 서류만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면 내리면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변론 기일을 잡아가지고 니네들 와서 일단 서류 한번 읽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증인이 있을 경우엔 증인도 법정에 나와라고 해서 신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1차 변론 기일은 기본적으로 잡게 되고, 구술 말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다 제출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법관 앞에서 말로 해줘야 됩니다. 좀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 국정감사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랑 막 싸우잖아요. 그거 국회의원들이 임시로 할까요? 아니면 대본이 있는 걸까요? 네, 전날 대본이 다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밤새 가지고 대본을 짜면 그거를 이제 보고 받으시고 그걸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임시응변으로 해버리면 개판됩니다. 개판. 아무 소리나 다 하고. 그래서 미리 다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구술한다는데 변론기일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얼굴 맞대고 한다. 그 다음 공개된 법정에서 한다.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공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쌍방을 심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쌍방이라는 표현이 되게 사소한데 많이 나옵니다. A와 B, 쌍방이죠. 다투고 있는 두 사람 대립 당사자 구조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와가지고 판사는 돌아가면서 심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요 변론주의 원칙이죠. 변론주의 원칙. 당사자는 사실의 주장, 책임 등이 있는 것을 변론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요거 단문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고, 뭐 올해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올해 법원행시에도 출제된 바 있고, 이건 뭐 어느 시험에든 많이 나옵니다. 변론주의. 그래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에 집중 증거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조사도요 최대한 하루 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판사 앞에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조사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 증거조사라고 하고, 거기 증거 체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채택할지
부인할지란 말입니다. 얘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이 좀 이상하다. 그럼 채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고, 자, 증거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다면 이제 증거를 조사해야 됩니다. 나와라 해가지고 조사하는 거, 이게 증거 조사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심증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법의 단어입니다. 판사를 신으로 만드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판사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뭐 교통사고로 누가 다쳤어요. 근데 의사가 통상 이러면은 뭐 배상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다. 치료비 얼마 정도 나오고 이 친구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해도 판사는 그거 무시해도 됩니다.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배상액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이게 자유심증주의입니다. 대신에 합리적인 이유설시는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판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이유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심증주의라는 단어 또한 나중에 자세히 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변론의 속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속자는요, 계속한다 할 때 그 속자입니다. 변론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첫 번째 변론기일을 잡고 두 번째 변론기일을 잡았는데 두 번째 변론기일을 예를 들어서 B가요,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법정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사실 A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도 1회, 2회, 3회 변론기일이 따로가 아니라 1회에서 했던 게 계속 간다. 그래서 이 변론의 속행이라고 합니다. 속행이라고 하고, 갱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새 게임에도 갱신이라는 표현이 인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그 전에 했던 거 다시 로드해 가지고요, 다시 시작하자. 요런 얘기입니다. 갱신이란 건. 그래서 1차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 3차 변론기일 계속 이어진다라는 얘기고, 밑에 있는 2차 변론기일은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 자체만 말씀을 드리자면 A랑 B랑 너무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주먹치고 싸웠다고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먹치고 싸웠으면 변론을 예를 들어서 제한할 수도 있겠죠. 당신 혹은 그날 2차 변론기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아니면 뭐 그 옛날에 석궁 쏜 사건 있죠. 석궁 들고 앞에서 서성이면 당연히 못하겠죠. 이 친구는 변론을 제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변론을 제한시킬 수도 있고 분리시킬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기서는 A랑 B만 등장하지만 예를 들어서 C, D, E도 똑같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같이 병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입니다. 요건 진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증거조사는 똑같이 앞에 위에 있는 집중 증거조사랑 똑같습니다. 위에 1차 변론기일에 집중 증거조사가 있는 거는 어쨌든 한 번만에 끝내자는 거고, 만약에 못 끝냈으면 2차 변론기일에서도 증거조사 하겠죠. 자, 모든 심리가 다 끝나고 증거조사도 다 끝났다. 그러면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변론을 종결하고요. 이제 판사들이 보통 1심의 단독 사건이면 혼자서 하겠고, 사건이 좀 크다, 소가가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3명의 판사가 같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겠죠. 그래서 변론은 일단 끝냅니다. 당사자들은 안 와도 된다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제 문서 작성을 겁나할 겁니다. 문서 작성을 겁나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변론을 종결하고 회의하다 보니까 이 증거조사 뭔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여기 변론의 재개라고 적혀 있었죠. 다시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잘 안 열고. 자, 그래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관들이 나름 고심을 해가지고 뭘 가지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까? A가 돈 달라고 청구한 사정, 그 다음에 B가 답변한 사정, 그리고 증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결을 내야 되겠죠. 이 증거를 통해서 내가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거를 증명책임이라고 하는데, 뭐를 증명해야 된다, 네가 증명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증명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증명책임이라고 하면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안 와닿죠. 근데 패소위험이라고 합니다. 지는 거. 네가 증명을 못했으니까 네가 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지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쪽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송이라는 거는 이 두 친구가 계속해서 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서류 가지고 싸우는 거죠. 서류와 증거 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선고되게 되고 예를 들어서 A가 이겼다. 그러면 판결문도 다시 송달을 해줘야겠죠. 판결문도 보내게 되겠고 판결문을 받은 때부터 2주 내 그 밑에 있는 항소나 상고 등을 하게 됩니다. 2주 이내에 이 항소나 상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라고 상급법원에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게 되고 확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해서 판결문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얘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건물을 압류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판력이라는 개념도 역시 민사소송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게 아까 위에서 봤던 중복 제소 금지 원칙, 그 다음에 기판력, 그 다음에 소의 취하와 관련된 제소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 절차에는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항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요, 요거 1심입니다. 1심. 첫 번째 법원. 첫 번째 법원에서 했는데 A가 승리했고 피고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증거조사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법원 자체도 여기 지방법원이고 보통요. 지방법원이고 지원 등이고 2심에서는 지법, 합의부 혹은 고등법원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대도시에만 있습니다. 고등법원. 이 고등법원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심리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2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1심도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A랑 B가 아까 블라블라 얘기한 것들 있죠. 국밥집에서 뭐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 그 얘기한 것과 제출한 증거 등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심리를 한다 해서 사실관계를 심리한다 라고 해서 사실심이라고 하고, 사실심은 2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판사들한테 2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2번째 받는 것을 항소를 할 경우에는 2번째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1심 법원 판결에 마음에 안 든 피고가요. 이번에는 피고가 항소장을 내야겠죠. 항소장을 어디다가 제출을 하냐? 1심 법원에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나 너네가 한 거 마음에 안 들어. 나 2심 갈 거야. 라고 여기 제출을 하게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장 심사 과정이 있었죠. 똑같이 여기서도 항소장 심사 똑같이 합니다. 항소장 심사 똑같이 하고 심사에 문제 없다. 그러면 다시 원고한테 요거 보내야겠죠. 피고가 항소 제기했어. 2차 싸움을 하재. 라고 하면 얘가 원고가 받을 거고요. 1심 법원이 받은 것을 2심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즉 피고가 2심에다가 직접 항소하는 게 아니라 원래 1심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를 원심 법원 제출주의라고 합니다. 원래 법원에다가 제출한다. 갑자기 많은 개념들이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오늘 하는 게 민사소송 내용의 50%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판결서 송달 후 2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려면 2주 내 빨리 해라 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보통 우리 법원 직원들은 다 끝난 줄 알 테니까 빨리 해라 라는 거고요. 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이게 원심 법원 제출주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 항소 기록을 항소 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요거는 법원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서 이 400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전체에서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를 뭘로 구분하시면 되냐면 당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혹은 변호사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거고, 법원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다 이러면 좀 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상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2심에 올라가서요 똑같이 심리를 하게 됩니다. 역시 변론기일 잡고요. 증거조사 더 추가로 할 게 있다면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심에서도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피고가 이긴 것으로 나옵니다. 피고가 이긴 것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저 A라는 사람이 아니 1심에선 내가 이겼는데 2심에선 지니까 열받죠. 한 번 더 따지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따지고 싶은데 사실심으로는 안 되고, 자 3심. 3심은 하나밖에 없죠.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고요. 이거는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의 주장,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는 못합니다. 대법관 우리나라에 14명 계시고요. 다 할아버지들입니다. 60대 이상 보통은요. 젊은 대법관은 잘 없죠. 하여튼 요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14명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3심 사건을 다 해야 됩니다. 잘 할 수 있을까요?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실 것 같죠? 우리네 아버지들 체력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오로지 법률적 문제가 있을 때에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하고, 법률심이기 때문에요.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안 엽니다. 이때는 변론기일을 안 열고 자기들끼리 서류 가지고 이때 동안 했던 소송 경과 가지고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심은 법률심이고, 자 이렇게 2심에서 3심으로 보내는 과정을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요 용어에는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 상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도 부릅니다. 상소. 그래서 개념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상고도 마찬가지로 2심 법원에다가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고요. 상고 기록은 요거 2심 법원에서 알아서 대법원으로 송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심리라는 게 아까 법정에 나와서 변론기일 열고 증거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심리라고 하는데, 불 안 한다는 거죠. 속행 계속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법원에서 그냥 서류만 봐도 이거는 할 건덕지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심리 불속행이라고 해서 그냥 판단을 안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불속행 제도는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상고심 특례법만 뺏겼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1심부터 시작해서 판결이 확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얘가 1심 법원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다음 2심 법원에서도 이 2심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않으면 또 확정됩니다. 3심은 어떨까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으니까 여기서 판단되면 바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판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심이란 건요, 오른쪽에 보시듯이 확정된 종국 판결, 확정된 끝난 판결에 대해서 제기하는 거, 이게 재심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일 대표적인 재심의 소제기는 A가 B한테 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B가 주장한 게 A는 범죄자고 나를 협박했다. 협박해서 돈을 뜯어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협박해서 돈을 뜯어간 것이다 했고, 실제로 A가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래서 B가 이긴 걸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근데 이 3심이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A가요 엄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얘는 원래 무죄였는데 그 당시에 뭐 경찰들이 샤바샤바 해가지고 얘를 유죄로 만들어 버려서 B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A가 억울하다고 형사 판결에 대해서 다시 형사 판결도 재심 청구할 수 있겠죠. 재심을 청구했고 얘가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조금 많긴 합니다. 옛날에 7, 80년대에 약간 좀 엄하게 들어간 사람이 간혹 끼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재심의 소를 제기해서 나 그때 내가 범죄자라고 해서 B가 이긴 걸로 취급받았는데 나 사실 범죄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돈 빌려준 거 맞고 나는 정당하게 돈 빌려줬다. 내가 협박해서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 적법성과 재심 사유를 먼저 심사하고 본안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판력이 난 사건은요, 법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한 거예요. 여기 증인도 있고 법원 직원들도 있고 판사도 있고, 예를 들어 대법원까지 갔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판사들이 재판을 했고 증인신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재심이란 건 뒤집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적법성을 심사해야 되는 것 똑같고요. 요거 소송 요건 심사하듯이 똑같고, 여기서는 추가로 재심 사유도 갖춰야 됩니다. 재심 사유도 11가지 정해져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재심 사유를 갖추었을 때만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 재심 사유가 있다면 이를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에 본안 재판을 다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안 재판이라는 건 아까 요 A, B 요 과정 있죠? 요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심부터 문제가 있다 이러면 2심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재심의 소까지 제기할 수가 있고, 지금 본 게 우리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 전체입니다. 전체고, 지금 오늘은 제가 이 두 사람 간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외에 뭐 다수 당사자 소송도 있습니다. 그 밑에 뭐 가피를 하셔도 되고. 다수 당사자 소송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돈을 아까 1억 원만 빌려줬다 했잖아요. 근데 1억 원만 빌려준 게 아닌 겁니다. 얘한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1억 원 빌려줬고 2012년도에 1억 원 빌려줬고, 그럼 B한테 받을 게 많죠. 그러면 자, 이렇게 화살표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거, 요거를 객관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 사람한테 여러 개 소를 제기해서 합치는 겁니다. 객관적 병합이라고 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객관적이 있으니까 주관적 병합이 있어야겠죠? 이건 뭐냐면 B라는 사람한테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C라는 다른 사람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랑 C는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에 관한 것이니까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소송을 합쳐서 하는 거, 요것을 주관적 병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게 굉장히 많고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두 사람 간 관계를 끝낸 다음에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파트 나오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본 이 절차의 흐름과 관련 쟁점, 이 부분에서 사실상 한 60-70%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나머지 30-40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근데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소송 두 개일 때 어떻게 법원이 처리해야 되지? 그 다음에 사람이 여러 명일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그냥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진짜로 다 한 겁니다. 방금 제가 몇 분 설명했죠? 35분. 이 설명한 거에 민사소송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오늘 설명드린 거에서 쟁점은 한 80, 9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배워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한 개념들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 판례, 이것도 사실 실제 판례입니다. 박종희, 박종석. 아니 이거를 왜 헷갈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옛날 판례라 가지고요, 한자로 쓰면 비슷합니다. 획 하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쟁점이 사실 전부 답니다. 진짜 제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이게 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 하시면 민사소송은 끝나고, 제가 교재는 지금 쓰고 있기는 한데 한 400페이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부담 없게 만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방대한 양의 400페이지를 갖다가 다 일일이 외워야 되나, 여러분들 영단어 외우듯이 막 쓰고 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오래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외운 거는. 저도 영어 공부 싫어해가지고 벼락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하루에 막 40-50개씩 벼락치기를 해도 안 헤어집니다. 그래서 법학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처음은요 무조건 글이 잘 읽혀야 됩니다. 제가 방금 쭉쭉쭉 설명드린 게 다 이해가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민사소송 본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게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 이해가 되시면, 솔직히 한 번만에 이해되시면요, 법학적으로 재능이 있으신 겁니다. 민사소송은 좀 처음 할 땐 되게 어렵습니다. 절차법이 왜 어렵냐면, 다들 학생일 때 뭐 소송 해본 적 없고, 뭐 친구랑 싸워보고 야 나 너한테 소송 제기할 거다 말은 하지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민사소송 절차는 진짜로 이 소송 절차 과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보통 모르죠.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게 바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솔직히 법학적 재능이 진짜 있는 거고, 처음에 이해가 됐다면 한 3번, 4번 반복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실 때도 막 의도적으로 뭔가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싸우니까
대립이라는 게 싸운다는 거죠. 대립하는 당사자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토요일에서 특강 때도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법학 과목은 암기가 아닙니다. 뭐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것 같은데 뭐 여기 노무사 시험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법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법학은 외우는 거다. 맞긴 맞아요. 결과적으로 답안지에는 외운 거 쓰는 건데 그게 막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외워집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은 교재들이 얇게 나오고 저도 얇게 쓰려고 생각 중인데 저 때는 이제 민법 교과서가 3,000페이지였어요. 요새도 많이 줄었죠. 민법 교재가. 저 때는 민법 교과서가 3,000페이지였고 이제 민사소송법도 한 1,100페이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다 외우지? 절대 못 외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절대 다 못 외우니까 이해를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시고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뭐 중복 제소 금지 원칙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259조 중복 제소. 자, 일단 용어를 보니까 중복해서 소를 제기하는 건 금지된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고 자 여기에 대한 요건을 우리가 외워야 되거든요. 요건 중복한 소가 등장해야겠죠. 그래서 당사자 동일. 중복한 소다. 아까 소가 뭐랬어요? 두 사람과 싸우는 거다. 그러면 사람이 등장해야겠고 사람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소장에서 청구 취지를 본 적이 있어요. 뭐 돈 갚아라 혹은 내 물건 내놔. 이게 소송물입니다. 돈 갚아라라고 했다면요. 요 1억 원의 돈을 갚아라. 이게 소송물입니다. 그러니까 청구 자체를 소송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소송물 이론을 들어가서 내용을 보실 거고요. 그러면 당사자가 같고 청구하는 게 같으니까 같은 소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합니다. 소송 계속. 이건 뭐냐? 소송이 계속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인 즉슨 A가 B한테 먼저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 또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데 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두 번째 제기한 건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은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소송 계속 이게 다고요. 효과. 조문은 항상 효과가 있어야겠죠? 우리 조문을 떠올려 보시면 하무라비 법전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이게 요건입니다. 사형에 처한다. 이게 효과죠. 마찬가지 중복 제소기 때문에요. 효과는 뒤에 제기된 소송을 각하라는 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겠다. 그래서 효과는 소송을 각하하게 된다가 됩니다. 자, 이거 방금 정리를 했는데 중복 제소 금지 원칙 중요한 걸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단문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답안 쓰는 목차입니다. 뭔 소리지? 자, 1. 의입니다. 요건 조문입니다. 조문. 259조 법전 뒤져가지고 찾아 쓰세요. 찾아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뺏겨 쓰셔도 점수가 있는 게 조문입니다. 의 조문을 쓰시고 조금 내가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조문만 쓰시겠지만 내가 공부를 그래도 좀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400페이지짜리 교재예요. 요 취지를 한 줄씩은 써줄 겁니다. 판례를 통해서 나왔다든지 혹은 입법 과정에서 나온 취지 있거든요. 요 취지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259조의 취지는 뭐냐? 같은 소송이 두 번 계속되어서 판결의 무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농락 방지입니다. 판결 무용. 무용. 이거 쓸모없게 만든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농락 방지. 농락한다. 갖고 논다는 뜻이죠? 소송을 제기했는데 다른 데다가 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요. 자동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이 말이 뭐냐? A가 B한테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A가 또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서로 모릅니다.
중복된 소가 제기된 줄 모릅니다. 모르니까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농락될 수가 있겠죠. 모르고 둘 다 판단을 했는데 둘이 결론이 다르다. 그러면 A가 야, 부산지방법원 너네 실력 없는 거 아니냐? 라고 까버리면 부산지법에 있는 판사들이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재판의 농락을 방지한다. 이런 취지까지 써주시면 의의에서는 완벽하게 점수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쓴 요건입니다. 요건. 조문이 있으면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써야죠. 자, 그래서 이 요건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문에 있는 게 요건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암기를 해야 되고요. 이때 써야 되는 게 두 문자입니다. 중복 제소 금지 원칙 계속해 보자면 하나 맛보기로 당, 소,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읽을 때는 당사자 동일, 소속물 동일, 소속 계속 요거 읽기만 하시고요. 두 문자만 당소개, 당소개 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안 쓸 과정에서는 충분히 외워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떠올려 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요 효과. 법 효과죠. 요건을 갖추었으면 법 효과가 발생해야 되니까 뒤에 제기된 소송을 각하시키면 된다. 그럼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A가 B한테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가 근데 A가 B한테 똑같은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은 소송을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 과정 자체가 답안 서술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논리적 구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막 논술 공부하듯이 내가 어떤 멋진 논리를 펼쳐보실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순서는 다 이거예요. 의, 요건, 효과 다 이겁니다. 다른 목차 잡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복 제소 금지 원칙을 했다가 기판력이니까 좀 다르게 써볼까? 기판력도 똑같습니다. 의 쓰시면 되고요. 기판력 조문은 216조, 218조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요건은 주객장 나중에 쓰시면 되고, 효과는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후소는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똑같습니다.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요. 민사소송 쟁점들을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 다 해봤자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한 50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맛보기로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답니다. 진짜로 요것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 아니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답안지를 다 채우나요? 자, 이거는 기본 틀이 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제일 기본인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회독을 하실 때는 기본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과정부터 익히시고, 하나하나 들어갈 게 뭐냐면 당사자 동일이라고 했는데 저것처럼 A랑 B가 똑같으면 당연히 너무나 간단하겠죠. 근데 당사자가 다를 경우에도 중복소 제기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판례를 여기 하나 정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물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써줘야 될 소송물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달라라고 청구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으니까 달라라고 청구하는 것과, 혹은 이 친구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해서 1억을 돌려달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송물이 다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송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판례를 사실 하나씩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소송 계속이라고 있는데 언제 소송이 계속된 것으로 볼 것이냐, 요 논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요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한 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냐, 말 그대로 해석하면 소제기시니까요. 소제기시니까 소장을 제출한 때 같은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보느냐? B한테 소장 부분이 송달됐을 때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란 건 싸움이 되어야 되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으면 소송이 발생한 게 아니고, 싸움이 일어나면 소송 계속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줘야 될 논점들이 더 있습니다. 세부 논점들이. 그거를 이제 채워나가시면 되고, 효과는 그냥 조문 그대로 소송을 각하하면 되고, 여기 마지막에 포섭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사안에서는 후소가 각하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나머지 민사소송의 내용도 똑같이 정리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예측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한 페이지에서 일단 전체 과정을 다 봤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3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요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